물론 이 번역은 베스다스킨의 지적도 있지만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엔냐 비추린이 무슨 이유로 마지막에 종족명을 호맥으로 읽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는 현대 중국어에서 후모로 발음되며 동호가 고대 한민족인 맥족을 포함한다고 말했던 이지린의 지적대로 이들은 다름 아닌 맥족의 한 갈래인 것이다. 대는 사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듯이 조에 의하여 정복된 나라로서 북경 서쪽에 있는 지금의 하북성 베이샨현에 위치해 있었다. 베스다스키는 대가 산서성과 하북성 북부 지역에서도 좀 더 서쪽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로써 기원전 5세기경 대동쪽, 즉 북경 서쪽에 있던 조나라 사람들이 맥족과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시대 초기에 맥족의 영토가 서쪽으로 대구까지 이르렀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모돈이 활약하던 시기와 관련된 사기, 권, 110의 다른 기록을 하나 더 보기로 하자. 좌방의 후장들은 상곡군의 맞은편 동측에 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쪽으로는 예맥, 조선과 접하고 있다. 진계가 승리를 거둔 후 연이 설치한 상곡군 동쪽에 거주하던 흉노가 예맥족 및 조선과 인접하였음을 우리는 이 일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엔냐 비추리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예맥족을 또다시 호맥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화북성 북부에 거주했던 중국계 종족의 혈통 내지는 정체를 강조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사기 원문의 한자는 현대 중국어로 베이모로 발음되며 이는 고대 한민족인 예맥을 뜻하는 것이다. 맥국에 대하여는 산해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맥국은 한수 동북 쪽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연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패망하였다. 여기에서도 맥국이 연의 인접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기원전 2세기 초의 연의 영토는 상곡 동쪽으로 조선의 영토와 접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지린의 견해가 사실에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예맥이 흉노의 압력으로 그들에게 영토의 일부를 넘겨준 후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계의 승리 후 연의 국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흉노와 예맥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결과 양측 사이에는 누구의 땅도 아닌 지역이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엔냐 비추린에 의하면 내몽고 남서쪽의 사막이 그 중립지역이었다. 그런데 남서쪽은 바로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대의 영토였다. 이곳은 초원의 중간지대로서 농사짓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다. 흉노가 순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동호는 유목민인 그들에게 이 땅이 유용하지 않으리라 나름대로 판단하고 모돈에게 이 지역을 양도해달라고 요청했는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동호와 흉노 사이에 일천여리에 버려진 땅이 있었다는 사기의 기록은 실제 그 완충지대가 그처럼 넓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끄는 대목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대 사서에 나타나는 천리라는 일구가 단순히 광대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진계는 실제로 동호뿐만 아니라 고조선도 침략해 그들의 영토를 일부 점유한 후 동호에는 상곡, 어양, 우북평을, 조선에는 요서와 요동군을 설치한 것이 사실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 후 여는 동호와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 한편 위략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그 편집자인 어화는 사마천보다 약 200년 후의 인물이다. 그때만 해도 동호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반면 조선은 계속 쓰여져 삼국시대 때도 쭉 사용됐던 것이다. 그리고 기자조선에 관한 전설이 가장 널리 유포되고 기자가 고구려에서 현인으로 추앙되기조차 하던 때도 바로 이때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조선이란 말은 예맥과 함께 사용됐다. 그런데 사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듯이 예맥의 일부는 동호의 일원으로서 때때로 그와 나란히 쓰여졌던 것이다. 따라서 예맥과 조선의 개념 정의는 거의 동일시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동호, 예맥과 관련된 사건들이 조선으로 연장 적용되어 왔던 것이다. 더욱이 위략의 편저자인 어화는 진계의 조선과 동호에 대한 승리가 사기에서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서술은 어쩌면 단순한 반복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기원전 3세기 무렵의 연과 조선과의 관계를 특징 지어주는 여러 사건들을 이상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에는 연이 점령한 조선 서부 땅의 동계에 관한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있다. 이는 여러 지표들로 미루어 보아 조선의 세계의 지표로 되는 만번환과 진번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만번환은 요동지방에 위치했다. 그런데 요동의 지리적, 정치, 행정구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기 때문에 요동이라는 이름은 시대마다 다른 지역을 의미하곤 했다. 전국시대에만 국한시킨다면 진 이전의 요동, 즉 지금의 요서 지역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그 까닭은 흔히 국경지역이었던 이곳에는 서부와 동부, 즉 연과 조선의 요동이 두 개 나란히 있었기 때문이다. 관자에는 요동이 춘추시대 말 연나라 영토였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가 하면 전국시대 조선의 요동지역에 대한 언급도 동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판도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점령당한 서부 조선지의 위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조선 서부 지역에 대한 연의 지배는 단기간으로 끝났다. 기원전 294년 연은 진, 초, 위, 한과 연합하여 제를 정벌했다. 이 서력전에서 연은 제의 70여 성을 점령했다. 그러나 소왕이 사망하고 해왕이 즉위하자 연군은 제로부터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합군은 분열됐고 그들의 대외 정책과 군사 전략은 저마다 변경되었던 것이다. 대연 시대는 종말을 고했으며 연 자신도 한, 위, 초의 침략 위협을 받게 됐다. 이전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만 하게 된 연은 기원전 240년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됐고 곧 멸망하였다.
전반적으로 중국 고대사와 동부 지역의 영토 확장에 미친 연의 역할은 중국의 사학자들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과장되고 이상 발달되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병란 역시 연은 고대 중국이 동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연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허약하여 동부 지역에 있어서 화서 문화의 선봉이 될 수는 없었다. 전성기인 소왕 때만 잠시 유화 유역이 중국 고래의 영토라 주장할 수 있는 선래 내지는 구실을 만들어 놓았을 뿐인 것이다. 결국 연은 이 지역을 끝까지 확보할 수도 없었지만 빈약한 인적, 물적 자원 때문에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는 장성 또한 쌓을 수 없었다. 만일 그 성이 연대에 건설되었더라면 진시황의 장군 몽염이 오르도스 지방에서 요동까지 다시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이 동호로부터 획득한 지역에 오군을 설치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때문에 이 오군은 연이 아닌 진제국에 의해서 훨씬 후에 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베스 다스킨의 말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사마천이 이 부분에 대하여 시기에 혼란을 보인 것은 이 때문인 것이다. 결국 진계의 승리와 관련된 그의 기록은 대체로 전적으로 믿을 것은 못 되는 것 같다. 연이 서부조선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히 짧다. 기원전 240년에 이르러서는 연 자신도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사기에는 진이 연을 멸한 후 요동의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위략에는 연의 멸망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자 몽염으로 하여금 요동까지 장성을 쌓도록 명령하였다는 내용뿐이다. 이 시기의 사건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사기의 다른 장이다. 연왕 25년 진의 군대가 자기 나라로 침입해 올까 염려한 태자단은 형가를 보내 진왕을 암살하려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왕은 형가를 사지를 찢어 죽인 다음 왕전과 신승에게 연을 공략하도록 명령했다. 누군을 공격하기 위하여 연도 군대를 파견했지만 진군은 역수 서쪽에서 연군을 격퇴시켰다. 21년 왕부는 개를 공격하였다. 요동의 외곽은 돌로 쌓았던 중국 북방의 일반적인 축성물이 아니라 연이 조선지 점령 후 요동군의 고세와 나란히 쌓았던 임시성이었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 소재지는 염철론에 연의 성은 갈석산에 있었다 라고 나와 있음을 볼 수 있다. 연의 고성은 난하나 대릉하 유역에 있었으나 새로운 임시 요동 외요는 훨씬 북쪽에 위치해 있었다. 진이 연을 멸망시킨 후 점령한 것이 바로 이 외요였다. 외요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지리는 사해를 인용하면서 외요란 국경에 나무로 세운 초소라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허승종은 요동의 외요란 요동성과 후편에 있던 요이며 요란 일련의 국경 수비 초소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연감 신함에서 인용한 중요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외요는 진대에 병합되어져 한대에 수축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상의 기술에서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요는 만리장성과는 달리 간단하고 임시적인 요새였던 것이다. 이제 연구해야 할 과제는 우리가 흔히 요동의 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번역하는 사기의 속요, 동외요, 즉 요동의 외요를 속하였다라는 절이다. 이를 달리 번역하고 있는 허승종은 진이 연의 요동을 점령한 후 그곳에 요동군을 설치하고 동계의 장성을 쌓았으며 후에 그 경계를 넘어 이른바 요동의 외요를 축성하였다는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바꿔 말하면 허승종은 진이 연의 요동뿐만 아니라 조선의 요동도 점령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동시에 진은 연의 요동을 점령한 후 만리장성의 일부가 되는 영구 요새를 그곳에 쌓는 한편 조선의 요동을 점령한 후에는 또 하나의 요새, 요동 외요를 쌓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원문에는 진이 이 외요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점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의 요동은 서쪽은 난하로 경계를 이루며 남동쪽은 발해만에 접해 있고 북서쪽은 자연적인 장애물 및 영자세로 보호가 되었다는 허승종의 견해는 정당한 것이다. 진이 만리장성의 동쪽 부분을 일단 쌓은 다음에 더 나아가 공격을 감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염철론에 실려 있다. 진은 천하를 통일한 후 동으로 폐수를 넘어 조선을 경멸하였다. 그러나 어운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후 몽활로로 하여금 요동까지 장성을 쌓도록 명령하였다. 바로 그때의 침입을 두려워한 조선 왕부는 조선이 제국의 속국임을 선언하였다. 두 견해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가령 염철로는 진이 대조선 원정에 나서 그를 경멸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원문은 조선왕 스스로가 비록 침략의 위협 때문이기는 하지만 조선이 진의 속국임을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염철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이것이 보다 초기의 자료라는 점이고, 둘째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그 신뢰도를 입증해주고 있으며, 셋째로 그 설명이 제 사건들과 잘 부합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몇몇 사실에 대한 기술은 위략이 보다 믿을 만한 것 같다. 게다가 염철론에서 보이는 조선을 경멸하였다와 같은 표현은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과장된 서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 원정을 행한 진은 조선의 서군을 공략하였고 그 결과 조선은 진의 속국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허승종의 견해를 채택하고자 한다. 이후의 사건 경위는 위략에 공식적으로 진의 속국임을 인정한 부왕은 그 의무 수행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서술이 옳은 듯하다. 허승종 역시 지적하고 있는 이 사실은 진이 조선으로부터 폐수 이북으로 산병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해 준다. 따라서 진은 폐수 서부에만 외요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요동 외요를 연 때부터 존속해왔던 고세로 간주하고자 한다.
그러나 허승종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단호하게 펼치고 있다. 폐수 유성을 점령한 진은 요동의 성으로 둘러싸인 요동군의 경계를 동쪽으로 확장한 후 요 형식의 새로운 국경선을 건설하였다. 이 세가 곧 요동 외요인 것이다. 진의 조선 침략 원인이 연해왕 때 조선이 서부 영토를 회수한 것 때문이라고 허승종의 견해가 비록 옳다 하더라도 우리는 외요에 대한 그의 설명으로부터 진이 이 지역을 재점령하긴 하였을 때 폐수 동안에 이미 자신들의 외요를 축성해 놓았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진의 요는 만리장성의 일부가 되는 요동 동쪽에 세워졌다. 사마천이 이를 요동 건너편의 요라 이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병도는 외요란 외계의 의미로서 폐수 이남, 대동강 이북에 있었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위치는 지적하지 않았다. 먼저 조선 서부의 영토와 폐수 및 진의 외요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음에는 조선의 서부 인접 국가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진 제국의 천하지배는 단기간이었다. 진 시황 사후 천하는 곧 내란에 휩싸이게 됐고 그 내란은 한조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지속됐다. 대제후들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신왕조는 몇 가지 그들에게 중요한 양보를 하게 된다. 즉 전국을 군으로 나눔과 동시에 9개의 대제후국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후국의 통치자는 자신의 영지 내에서 광범위한 독립을 누리면서 때로는 왕이란 칭호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당시 조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연이었는데 이는 예전에 연이 위치해 있던 지금의 하북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내란 초인 기원전 209년에 조선은 진의 요를 넘어 고조선은 진이 멸망한 후에도 여전히 독립국가로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는 서부 이웃 국가들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다가 혼란이 시작된 틈을 타 잃었던 영토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들을 취했던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지역은 진계가 점령했던 연이 동해 조선 요동인 것 같다.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조선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서에 나와 있는 연후국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209년에 무신은 스스로 조왕이라 칭하고 전에 조나라로부터 진군을 몰아낸 다음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영지를 확장하는 한편 상국의 졸사였던 한광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 연의 지역을 돌아보도록 파견했다. 연의 귀성들과 호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초와 조도 이미 왕이 있습니다. 비록 연이 소국이긴 하지만 만승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리하여 한광은 연왕이 되었다. 사기 권 48의 주석에는 이 사건이 약간 다르게 설명되어 있다. 한광은 조의 장군이었으며 연정벌을 나선 그는 연을 멸한 후 스스로 연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연이 이전까지 독립된 제후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시황이 기원전 210년에 사망함에 따라
영지는 비록 진계 승리 이전의 소규모였지만 연은 다시 독립된 제후국이 됐다. 그러나 이 소국도 곧 둘로 분열됐다. 진제국을 멸망시킨 주요 인물이자 기원전 206년에서 202년까지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항우는 한광을 다른 영지에 봉하였다. 연왕 한광은 새로 요동왕에 봉해졌다. 그리고 초군과 함께 조나라를 돕기 위하여 항우를 쫓았던 연장, 장도가 개성의 관저와 함께 연왕의 봉함을 받았다. 걔는 구연의 수도였다. 이렇게 하여 연의 후령에 봉해진 것은 장도였다. 그러나 한광이 반항하며 연을 물러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통치자는 봉지를 장악하기가 어려웠다. 자신의 봉지로 출발한 장도는 한광을 요동으로 추방하려 했으나 한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한광을 공격한 장도는 무종에서 그를 죽인 후 그의 영지까지 병합하여 다스리기 시작했다. 한광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봉지인 요동으로 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력의 직접적인 압력 때문에 영지를 양보해야만 했을 때 후용 지배자들의 행동은 보통 이와 같았을까? 사기, 노업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요동지방은 진대에 설치되었으며 지금의 요녕성과 열하성 남동지역 및 하북성 북동지역을 포함하며 그 중심은 북경 이동인 하북성의 무종이었다. 진의 당시 세력으로 보아 위의 요동지역을 포함하였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이 연의 동부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그 국경이 다시 요하에 이르게 된 기원전 209년 이후의 일들인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한광의 새 봉지는 단지 대릉하 유역만 해당될 뿐이다. 따라서 그가 새로운 연왕에게 영지를 양보하지 않으려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분야를 특별히 다루고 있는 논문 속에서 허승종은 조선과 연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기 중에 1절을 보면 안문과 대원 이동에서부터 요양까지는 연과 대의 영토였다. 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연은 대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이 때문에 그 영역은 동으로 요양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허승종은 옛 요양의 정확한 지점을 밝히지는 못했다. 다만 고대 사서들을 분석한 후 그 당시 연이 동계가 멀리 산해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다. 내란에서 신왕조인 한이 승리하고 그 세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이었던 연의 독립 상태는 끝을 맺게 됐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사기의 기록은 매우 간략하다. 한이 흥기하기는 했지만 먼 지역을 수비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에 요동의 고세를 다시 수축하고 폐수에 이르러 경계를 삼고 연을 복속시켰다. 이병도는 이 부분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한이 진에 대신하여 일어나자 한은 멀어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서 물러가 요동의 고세를 수리하는 동시에 폐수로서 경계를 삼고 그 이남의 진번, 조선은 한의 연후국에 속하였다. 허승종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폐수로서 경계를 삼았고 진번, 조선은 한의 연 속후국과 국경을 맞대게 됐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들은 소견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는 폐수로서 경계가 되는 동부 지역이 연에 속하게 된 것이라고 이 구절을 이해하고 있다. 이병도는 폐수 이남, 즉 진계가 점령했던 진번, 조선에 대하여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지배권을 확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폐수로서 경계를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한이 연을 다시 지배하게 됨으로써 그 영토를 제국 내로 편입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문장의 전후 관계로 보아 확인된다. 폐수에 이르러 그곳의 경계를 삼고 연에 복속시켰다. 연왕 로관이 배반하여. 이로써 연이 로관 때뿐만 아니라 늘 독립과 분리를 원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조가 공식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202년으로서 이해 5월에서 6월에 모든 전쟁은 끝이 났으며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미 7월에서 8월에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켜 대를 침략하여 점령했다. 이에 고조가 친히 군사를 일으켜 장도를 사로잡고 태위 로관을 연왕으로 다시 봉하였다. 그 후 제1고문관 승상회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대를 정벌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분리주의를 표방하던 연은 진압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조 초기 10년, 즉 기원전 194년 위만의 반란이 있기까지 연과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 검토하여 보자. 한서는 사기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위략의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선왕 부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즉위한 지 약 20여 년, 진섭, 항우의 기병이 있어 천하는 다시 혼란기를 맞이하였다. 이 때문에 순환을 겪게 된 연, 제, 조의 백성들이 준에게로 오자 그는 이들을 사방에 안치시켰다. 그 후 로관이 연왕에 봉해졌으며 폐수가 조선과 연의 경계가 됐다. 여기에서 막수는 폐수의 한자 음가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미뤄봐 폐수 대신 쓰여진 것 같다. 위 1절로부터 우리는 로관이 연왕에 봉해짐으로써 요동의 요새가 정비됐고 폐수가 한과 조선의 경계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연의 분리주의는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일들이 장래의 반란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서 위략과 사기의 원문을 비교 대조해 보면 소견은 연을 병합 혹은 예속하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논의상 타당할 것 같다. 위의 인용문으로 보아 한은 폐수를 국경으로 정한 후 공식적으로 옛날의 영토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요동의 외요 또는 요동 건너편의 요는 진계의 승리 이후 연, 조선의 경계가 됐던 너머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